인간의 삶이나 인생의 진실은 이성이나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 다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서와 감성을 통해 이성과 논리 이상의 어떤 것을 발견해내고자 하는 것이 예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술적인 글을 쓸 때 풍부한 감수성이나 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필요한 부분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연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문은 인간의 정서나 심리 등 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주관적 기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술문은 논술문보다 신선하고 아름다운 표현법을 지향합니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주장한 낯설게 하기도 이와 관련이 되며 다른 형식의 글보다 각종의 수사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의성법, 의태법, 풍유법 등의 비유법, 과장법, 반복법, 대조법, 점층법, 연세법 등의 강조법, 도치법, 대구법, 서리법, 반어법, 역설법 등의 변화법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글쓰기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과유불급, 수사법의 지나친 오용은 오히려 표현의 진부함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술문은 주관적 인식과 느낌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이나 객관적 자료보다는 개성적 인식과 주관을 필요로 하죠. 예술적 인식은 인간의 객관적 현실에 그대로 동조하는 체제 수능적이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현실의 부조리를 주관적 인식의 틀 속에서 미적으로 들추어내고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술가를 창조자라고 일컫는 것도 이 같은 주관적, 미적 인식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술가는 아닐지라도 예술문을 쓰는 사람들은 타인이 볼 수 없는 진리나 진실의 세계를 예술가 특유의 주관과 느낌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자가 경험하듯 표현해내는 묘사적 글쓰기,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서사적 글쓰기, 진실을 표현하는 능력, 논증적 글쓰기,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전적 글쓰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고 나면 독자가 경험하듯 표현해내는 묘사적 글쓰기와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서사적 글쓰기를 알고 실제 글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표현하는 능력, 논증적 글쓰기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전적 글쓰기를 다양하게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묘사적 글쓰기는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이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식의 글쓰기입니다. 잘 써진 묘사적 에세이는 독자들에게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 묘사적 글쓰기는 독자들에게 마치 직접 경험한 듯한 현실감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묘사적 글쓰기를 연습하는 것은 글쓰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력을 높여줍니다.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각도로 자세히 관찰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느낌과 감상의 폭이 넓어지고 어휘 능력이 높아집니다. 묘사적 글쓰기는 정확한 어휘 선택과 적절한 표현 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어 의미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실력과 표현력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른 어느 종류의 글쓰기보다 더 많은 어휘 실력이 요구되는 묘사적 글쓰기를 통해 필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묘사적 글쓰기의 기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감을 발휘하여 탐색합니다. 묘사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고 오감을 이용하여 어떻게 보이고 들리는지, 어떤 냄새와 맛이 나는지,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메모합니다. 또한 느껴지는 대로 적어두고 관찰 능력을 키우는 노력은 오감 발휘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어떤 연상과 기억이 떠오르는지, 어떤 행동으로 반응하게 되는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사고하고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신한 어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묘사적 글쓰기는 생생한 언어 사용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데요. 일반적인 어휘 사용을 피하고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단어를 골라 사용하도록 하며 사전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휘와 한국어 뜻만을 연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문의 쓰임이 어떤지를 알면 비슷한 어휘의 의미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형용사를 많이 알면 효과적인 묘사가 가능하게 되니 나만의 형용사 사전을 만들어 예문과 함께 정리해두면 글쓰기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유 표현을 연습해야 합니다. 직유적 표현 혹은 적절한 은유적 표현을 찾아보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습득하거나 그때그때 생각나는 좋은 비유적 표현은 따로 메모해두고 참고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은 선명한 주제로 틀을 세우는 것입니다. 묘사적 글쓰기를 할 때 단지 대상에 대한 묘사만으로 끝낸다면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묘사적 글쓰기를 할 때는 반드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하고 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주제 문장이 정리되고 나면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뒷받침 문장들을 적어보고 가능한 관찰과 감상 과정에서 많이 써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적 묘사와 심미적 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점과 일정한 태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묘사는 관찰자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지배적 인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배적 인상은 외적 대상 그 자체보다는 관찰자의 관점과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묘사의 성패는 지배적 인상을 중심으로 얼마나 생생하고 일관성 있게 묘사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효과적인 묘사를 위해서는 세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선택이 중요한데요. 어떤 세부 사실들을 취급할 것이며 대상의 명료하고 생생한 심상들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 사실적 묘사와 심미적 묘사를 생생하게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 서사적 글쓰기 방식을 들어보셨나요? 서사적 글쓰기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펼쳐지는 행동이나 사건을 표현하는 글쓰기 방식을 말합니다. 서사에서는 행위의 주체와 대상, 동기와 목적,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묘사가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서사는 하나의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움직이는 과정, 특히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런 행위들은 인과관계에 따른 내적 필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 역사적 사실, 신문이나 잡지의 사건 기사, 소설 등이 서사적 글쓰기를 이용합니다. 서사적 글쓰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설명과 묘사의 내용과 실용적 서사와 예술적 서사 등이 있는데요. 설명과 묘사의 내용을 보면 실제 글을 쓸 때 오로지 사건이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는 없기 때문에 서사에는 설명이나 묘사가 곁들여집니다. 이러한 대부분 서사 과정에서 설명을 곁들여 사건의 의미를 표출하거나 행위 주체 인물 됨됨이를 직접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서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 서사와 예술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심미적 서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은 효과적인 서사를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고 특히 실용적이고 생활적인 서사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심미적인 서사문을 쓰려고 하면 단순히 육하 원칙에 맞게 글쓰기를 해서는 독자의 정서적 울림을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육하 원칙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더 세련되고 복잡한 구조인 플롯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플롯이란 무엇일까요? 플롯은 서사를 이루는 인물, 행동, 배경과 같은 요소들을 이끌어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단순한 이야기와 플롯의 차이를 간단한 문장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왕이 있었다. 왕비가 있었다. 왕이 죽고 나서 왕비도 죽었다. 이 문장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간단한 해설에 불과하지만 왕의 죽음이라는 첫 번째 장면과 왕비라는 두 번째 장면을 연결지으면서 하나의 행동을 다른 행동의 결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이 방식을 플롯이라고 합니다. 어떤 왕이 있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왕비가 있었다. 왕이 죽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왕비도 죽었다. 와 같은 내용은 행동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면서 하나의 플롯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서사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일상적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은 어째서를 잘 조직해야 하는 플롯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체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야기를 재미없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히 줄거리를 옮기는 데 그칩니다. 단순한 이야기에 어째서라는 인과적 요소를 집어넣기 위해 서술 시간의 변조와 복선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예술문을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사는 예술문 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일 뿐 아니라 누구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글쓰기 방법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이론가인 E.M. 포스터는 소설의 재양상에서 줄거리와 플롯을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플롯을 이야기는 사건들을 그냥 연속적으로 결합시켜 간 것이라면 플롯은 사건을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있도록 결합시켜 놓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명료하게 정의했습니다. 앞서 배운 플롯의 정의를 떠올리며 아래의 예문을 읽어보세요.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밭대학교에서 일어난 나의 삶을 서사적인 글로 작성해 보세요. 이번에는 논증적 글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증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주장을 전달하려는데 글쓰는 목표를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이 믿게 하도록 증명하여 주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 문제의 의견 판단의 대립이 논증적 글쓰기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논증적 글쓰기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논증적 글쓰기란 아직 명백하지 않은 사실이나 원칙에 대하여 그 진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글쓰기 기술 방식입니다. 동시에 진실 여부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필자가 증명한 바를 옳다고 믿게 하고 그 증명하는 바에 의거하여 행동하게 하는 기술 방법입니다. 따라서 논증적 글을 쓸 때는 확실한 논거를 바탕으로 하여 타당한 추론을 전개해야 하며 자기 주장의 진실성과 적합성을 하나하나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자에게 논리의 비약과 강요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기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공평성과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거를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추론 과정에서도 그러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논증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식, 그리고 합리적인 추론 과정,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논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고 논리 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한 논증은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논증적 글쓰기의 요건은 토론을 해야 할 쟁점이 있어야 하며 쟁점을 명제로 드러내야 합니다. 명제는 공정하고 명료하여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며 둘 혹은 그 이상의 주장이나 판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논증을 증명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실적 증명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증명하는 방식인데요. 실험을 통해 특별한 장치나 기구를 사용하여 나온 이론이나 자료에 의해 증명하는 방식이 있고, 자연법칙에 의한 명제에 대해 증명하는 자연법칙, 그리고 상식에 의한 것으로 누구든지 알고 있을 만한 것, 역사적,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을 인용한 증명, 실제로 어떤 사람이 보거나 들은 내용 또는 경험한 일들에 대하여 사실임을 밝히는 증언에 의한 증명 등이 있습니다. 논리적 증명에는 귀납법, 연역법, 유추가 있는데요. 먼저 귀납법은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 원리의 일반적 사실을 원리로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지렁이는 죽는다, 소는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지렁이는 동물이다, 소는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따라서 모든 동물은 죽는다로 개별적으로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음은 연역법으로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 사실, 원리를 특수한 사실, 원리로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모든 동물은 죽는다, 지렁이는 동물이다, 소는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지렁이는 죽는다, 소는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와 같이 일반적인 사실로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추는 한쪽의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쪽의 속성을 미루어 짐작하는 증명 방법으로 귀납법, 연역법보다는 논리성이 부족합니다. 유추의 예는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사후에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 사람은 독재자이다. 따라서 그는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다와 같이 한쪽의 사실을 바탕으로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하는 방식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전적 글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비슷한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내용이나 지적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개성이 없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접, 간접 경험과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진로가 아직 뚜렷하게 설정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한 번쯤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생각해보게 하는 글쓰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현재의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상상하는 미래에 대한 일을 글쓰기로 표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글 내용 자체가 매우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환상적인 일을 쓰는 학생일지라도 20년 후에 자기 모습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쓰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전적 글쓰기를 생각하며 아래의 예문을 읽어보세요. 앞에 예문을 정독한 후 진솔한 자신의 말로 나의 과거를 되새기고 그것을 글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전적 글쓰기를 생각하며 아래 예문을 읽어보세요.
앞에 예문을 정독한 후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부모님의 모습 또는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려 작성해 보세요. 또 결혼을 한다면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상에 대하여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는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거울이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글쓰기의 기초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